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이 되어서야 지긋지긋했던 시댁 집안과의 악연을 끊어냈지만 지나간 일들을 생각해보니 너무 우라통이 터져서 사연을 신청하게 된 여자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은 결국 제 한계를 시험하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한 지는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제 눈물, 콧물 다 빼놓고 그 사람에 대한 조금의 감정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되어 버렸죠.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루하루가 저에게는 악몽 같은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살면서 남편은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사고를 너무 많이 쳐서 정말 지쳐있는 상태였죠. 그리고 최근에 돌이킬 수 없는 상식 이하의 행동을 시모와 함께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저희 엄마가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는 동안 시모와 남편이 신경을 많이 써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주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시모가 평생 동안 시부 옆에서만 지내시다가 추운 겨울날 갑자기 심장마비가 오셔서 전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시부를 보내드려야만 했었죠. 그래도 시댁 집안의 중심을 잡아주시던 분이셨는데 세상을 떠나게 되시니 시모는 모든 걸 상의 한마디 없이 일을 진행하셨어요. 시부의 재산이 시모에게 넘어가게 된 시점부터 돈도 흥청망청 사용하셨고 결국 재산을 엄한 곳에 탈탈 털어 넣어주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시부가 세상을 떠나신 지 5년 만에 시모는 가지고 계신 집과 재산 전부를 주식에 투자를 하셨어요. 동네 사람들이 누구는 억 단위를 벌었고 누구는 1,000만 원대의 돈을 만지셨다는 말에 혹하셔서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어보시려고 했다가 모든 돈을 탕진하게 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죠. 이미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되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 남편은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낼 수밖에 없지 않냐고 부탁을 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한 집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도 저 몰래 노름을 했다가 상당히 큰 돈을 물려서 빚을 갚는데 등골이 빠질 정도인데 시모는 도와주시기는커녕 오히려 일을 더 크게 만들어 버리셔서 사는 게 너무 짜증이 나고 더는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제가 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자 시모와 남편은 병원에 계신 저희 엄마한테 신경을 많이 써줬고 최대한 제 심기를 건들지 않게 하려고 눈치를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듣게 되신 엄마는 항상 모든 상황을 좋게 풀어나가길 원하셨어요.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 최대한 마음 편히 계시도록 해드리고 싶어 제가 가지고 있던 불만들을 털어놓지 않았었죠.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엄마의 건강 상태는 안 좋아지면서 눈을 감고 계시는 일이 많아지셨는데 그런 엄마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신 시모와 남편이 충격적인 한마디를 꺼내게 되었고 그 말을 듣게 된 저는 너무 놀라 두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원래 인생이라는 게 복불복이라니까.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암 한 번 걸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니까. 이거 봐봐라.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도 결국 세상 떠나게 될 날은 비켜갈 수가 없는 거다. 이런 거 보면 인생은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고. 나중에 후회해봤자 뭔 소용이 있겠어?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번에 우리 사돈 장례 끝나면 해외여행이나 좀 다녀올까? 한 일주일 정도 스위스 여행 다녀오고 싶은데 너희 사돈 세상 떠나면
그 재산 다 가져갈 수 있잖아. 그 돈 묵혀놔봤자 뭐 하겠어? 어차피 세상 떠나면 가져갈 수 있는 돈도 아닌데 좋은 추억 하나라도 만드는 게 좋지. 지금까지 살면서 제주도나 가봤지 해외여행은 단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번 기회에 며느리 덕 좀 볼 수 있겠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다녀와서 다시 열심히 살면 되는 거잖아. 의사가 그러는데 이제 버텨봤자 3일 정도라고 했나? 그럼 장례 끝나고 바로 떠날 수 있게 나는 집에 가서 미리 짐부터 싸놓을 테니까 며느리 너는 옆에서 자리 좀 지켜드려라. 지금 저희 엄마는 생사를 오고 가시는데 어떻게 앞에서 여행 얘기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어머님 때문에 그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아이, 왜 우리 엄마한테 화를 내는 건데? 못할 말도 아니잖아. 당신 회사에 출근하는 동안 엄마가 장모님 옆에서 간호해 드렸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 보상을 바라실 수도 있는 거지. 해외여행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셔서 이참에 장모님 세상 떠나시고 당신한테 모든 재산 다 들어가면 그때 보내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싫어? 우리 엄마가 지금 눈을 감고 계셔도 귀는 열려 있으시다는 거 몰라? 평생 동안 해외여행 단 한 번도 못 가신 게 내 탓이야? 그동안 당신은 뭐 했는데? 악착같이 살아도 모자랄 판에 나 몰래 노름하다가 빚까지 생겨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뻔히 눈으로 봤으면서 지금 그런 말이 나와? 어머님도 남들 말만 믿고 전 재산 털어서 주식에 투자했다가 땡전 한 푼 못 찾고 정부 탕진해 버렸잖아. 내가 왜 모든 걸 다 짊어져야 하는 건데? 혜원이만 아니었어도 당신이랑 진작에 이혼했어. 얘가 지금 시애미 앞에서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내가 일부러 재산 탕진하려고 그런 거니? 나도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했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 내 아들도 그래. 괜히 노름을 했겠어? 매달 벌어들이는 돈은 한정적이니까 삶 좀 나아지려고 했던 건데 그걸 이해 못 해주는 거야? 너는 어떻게 피도 눈물도 없니? 그런 허황된 꿈만 따라가니까 삶이 이렇게까지 바닥을 치는 거라고요. 당장 오갈 데 없으셔서 저희 집에서 얹혀 사시는데 해외여행을 가신다고요? 그것도 저희 엄마가 세상 떠나시고 들어오는 재산으로요? 지금까지 정말 힘들게 버텨왔는데 더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조만간 저 이 사람이랑 정리할게요. 당신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나랑 끝내겠다는 거야? 그럼 우리 혜원이는 이혼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가 심리적으로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알면서 그런 말이 나와? 내가 저번에 노름한 건 미안하다고 했잖아. 지금 최선을 다해 빚 갚고 있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 알잖아. 그래, 아주 잘 알고 있지. 그런데 그것도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거 아냐. 당신은 잠깐만 여유가 생겨도 또 사고를 치잖아. 빚 다 갚으면 그땐 또 무슨 사고를 치려고? 15년 동안 당신이랑 살면서 항상 똑같았어. 잠깐의 숨 돌릴 틈도 없이 하나의 일이 끝나면 또 다른 사건을 터뜨리고 나는 당신이 저지른 일들을 수습하기 위해 발등에 불이 붙은 것 마냥 쉬지 않고 움직이는데 15년 동안 항상 제자리였어. 그리고 오늘 어머님이랑 당신한테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돼서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질려버릴 대로 질려서 조금의 감정조차 남아있지 않다고. 내가 오늘 뱉은 말에 대해서는 번복하지 않을 거야. 그래, 알았다. 내가 또 생각 없이 입을 털어서 너한테 상처를 줬구나.
내 처지에 무슨 해외여행이야? 그냥 조용히 살다 세상 떠날 테니까 이제 그만해라. 시모와 남편의 생각 없이 뱉은 말들 때문에 화가 난 저는 너무 흥분을 했는지 눈을 뜨지 못한 채 누워 계시는 엄마 옆에서 두 모자에게 막말을 퍼부어 버렸어요.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곧 작별을 준비하시는 엄마 앞에서 해외여행 얘기하고 있는 시모가 너무 개념이 없어 보였어요. 그걸 또 거들고 있는 남편도 한심해 보였죠. 제가 한바탕 난리를 치자 그제서야 사태 파악을 하고 병실을 급하게 빠져나갔지만 이미 저는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접어버린 상태라 이혼하겠다는 생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엄마가 3일 정도 버틸 수 있다고 하셨지만 체력이 많이 떨어지셨는지 엄마는 결국 버티지 못하시고 다음날 아침에 세상을 떠나고 마셨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듣게 된 남편과 시모는 장례 치르는 걸 묵묵히 도와주었고 엄마의 장례 기간 동안 최대한 조용히 지나가길 원했던 저는 아무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괜히 입 한번 열었다가 엄마의 장례를 망치게 될까봐 아예 신경 쓰지 않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한바탕 한 뒤 집으로 돌아갔던 터라 시모와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면서 장례를 도와주었고 그래도 생각은 있는지 3일장을 치르는 동안 아무 일 없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장례가 끝이 난 이후 다음날 몸살이 찾아와서 하루 종일 집에만 누워 있었죠. 제 딸 혜원이가 옆에서 저를 살펴주었고 며칠 동안 집에서 꼼짝도 못한 채 누워만 있었는데 남편과 시모는 뭐하고 있는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물어봤지만 전혀 알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그렇게 3일 정도가 지나고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하게 된 저는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봤어요. 또다시 무슨 일을 저지를 것만 같아 불안하기만 했었죠. 제 딸의 전화도 안 받는 남편과 시모의 행동이 너무 불편해서 몇 번이고 재차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받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 또다시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혼하자는 말 때문에 숨어 지내는 것 같아 일단 대화 좀 하자며 확인하는 대로 전화를 달라고 문자 한 통 넣어놨어요. 그리고 저는 힘든 몸을 이끌며 정리가 되지 않았던 엄마 집에 유품 정리차 들리게 되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현관문을 활짝 열었는데 집 안에서 술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시고 장례까지 치르는 동안 환기를 시키지 못해 집안 공기가 안 좋아진 줄 알았는데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너무 놀라 뒤로 넘어지고 말았어요. 시모와 남편이 대자로 누워 거실에는 수십 개의 술병이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제가 비명을 지르면서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자 그제서야 눈을 뜬 남편은 제 얼굴을 보더니 아직 술이 덜 깼는지 웃어 보이면서 시모를 흔들어 깨웠어요. 왔냐? 네가 여기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지. 우리도 장례 치르고 많이 힘들었는지 술이 좀 당겨서 아들이랑 치맥 파티 좀 즐겼다. 전날 저녁에 들어온 거야. 오래간만에 아들과 동해바다 여행 갔다가 오는 길에 집에 들어가면 네가 또 한 소리 할 것 같아 이쪽으로 방향을 틀었거든. 아직 술이 좀 남은 것 같은데 일단 흥분 좀 가라앉히고 한잔하면서 얘기하자. 어제 내 아들이랑 먼저 얘기 좀 했었거든. 내가 지금 집이 없잖니.
그런데 너희 사돈이 세상을 떠나고 이 집이 비어 있으니 앞으로 이곳에서 살면 될 것 같은데. 내 아들도 이 집이 마음에 들었는지 같이 살고 싶다는 말을 하네. 너랑 같은 공간에 있으면 눈치만 보이고 숨 막혀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나 혼자 지내겠다고 하는 것도 좀 그렇잖니. 집이 좀 낡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살만 하잖니. 우리 엄마가 오죽했으면 이런 결정을 내렸겠소. 당신이 하도 힘들게 하니까 따로 나와서 살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어제 한 차례 짐 좀 정리했어. 버릴 거 다 버리고 장롱 안에 있던 것들 중 엄마한테 필요 없는 물건 같은 건 내가 다 버렸거든. 아직도 여기저기 리모델링 해야 될 것도 많고 집 정리도 좀 해야 되는데 이왕 온 김에 당신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네. 내가 봤을 때 필요 없어 보이는 건 대충 버리긴 했는데 당신은 내 생각이랑 좀 다를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지금 내 허락 없이 우리 엄마 집에 함부로 들어와서 이 난리를 쳐놓은 거야? 당신 정말 끝까지 질려버리게 만드는구나. 어떻게 우리 엄마 집에서 술판을 버린 것도 모자라 짐까지 싹 다 버릴 수가 있어? 당장 안 나가? 내가 저번에 얘기했을 텐데 우리는 이혼할 거고 당신과 나와의 관계는 이미 끝난 거라고. 좀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라. 왜 이렇게 흥분하고 그래?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잖니. 네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도움이 필요 없을 것 같니?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다. 내 아들이 지금은 일당직 막노동을 하고 있지만 조만간 제대로 된 일자리 구하게 될 테고 그럼 다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질 거 아니야? 나는 이 집에 살면서 며느리 눈치 안 보면서 살아도 되니까 서로 얼굴 붉히게 되는 일도 없잖니?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인생 즐겁게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도록 하자. 그리고 항상 겸손해야지. 어른한테 대들면 되겠어? 네가 지금 잘 나간다고 고꾸라지지 않으라는 법 없다. 내 아들이 지금 못났다고 대성하지 말란 법도 없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잘 나갈 때 주위를 한번 돌아보고 챙겨줘야 된다는 거야. 너희 사돈 봐봐라. 나보다 건강해 보이던 사람이 결국 세상을 떠났잖니. 이렇게 인생이 허무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형편을 조금만 더 이해해주고 앞으로 서로 웃으면서 살아가면 어떻겠니? 그렇게 해줄 수 있지? 그런 의미에서 애미야, 안방에 있는 짐 싹 갖다 버려주고 다시 가구 새롭게 들이도록 하자.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상 떠난 사돈 물건을 내가 쓰는 건 좀 찝찝해서 말이야. 아들, 내가 제일 큰 방을 쓸 테니까 너는 저쪽에 있는 작은 방 쓰면 될 것 같아.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 술 한잔 또 걸쳐야지. 어제 먹다 남은 치킨 좀 데워와 봐라. 남편은 시모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주방에서 맥주와 먹다 남은 치킨을 가지고 걸어오고 있었어요. 둘 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할 말을 잃은 저는 두 사람을 묵묵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다가오더니 맥주 한 캔을 건네주면서 과거에 안 좋았던 일들은 전부 잊어버리자고 웃고 있었어요. 사태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는 남편과 시모의 행동에 결국 이성의 끈을 놓아 버렸고 건네받았던 맥주캔을 따서 시모와 남편의 얼굴에 사정없이 뿌려 버렸습니다. 두 모자는 놀란 표정으로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제가 들고 있던 맥주캔을 빼서 던져 버렸고
저를 무섭게 노려보는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자 시모가 자기 아들 얼굴에 손을 올렸다면서 제 머리채를 쥐어 뜯으셨고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내가 왜 이 집에서 나가야 되는데? 너희 사돈 병수발 들어줬으면 이 정도는 받아도 되는 거라고. 그리고 네가 이혼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것 같니? 이 손 놓으시죠. 저도 참을 만큼 참았고 더 이상은 같이 지낼 수 없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랑 이혼하고 남은 인생 숨 좀 쉬면서 살아갈 거라고요. 이런 모습 혜원이한테 보여주느니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고 각자 갈 길 가는 게 최선이라고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저희 엄마 집에 함부로 들어오는 건 주거 침입죄에 해당되는 거 모르세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시라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 물건 버리신 건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거예요. 너까지 깨. 지금 나를 이겨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내가 얘기했지? 여기에서 절대 나가지 않겠다고. 이 집은 내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나가거라. 우리 엄마가 나가라잖아. 나는 당신과 절대로 이혼 안 할 거고 혜원이도 앞으로 나랑 살게 될 거야.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나한테서 벗어날 수 없다고. 남편은 시모에게서 저를 떨어뜨려 놓은 뒤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너무 화가 난 저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를 질렀지만 남편은 현관문을 닫아버린 채 더 이상 제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문을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시모와 남편은 끝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던 저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죠. 그렇게 잠시 뒤 경찰분들이 찾아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지만 시모와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저희는 열쇠 수리기사를 불러 현관문을 열려고 했지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죠. 그런데 집 안에서 무언가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들리면서 남편이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집안의 물건을 전부 다 태워버릴 거라면서 이상한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경찰분들은 집 안을 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 집 주변을 돌고 있었는데 현관문 밑에서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려고 작업 중이던 기사님은 바닥에 흐르고 있는 게 무엇인지 확인해 보려고 냄새를 맡으셨는데 그 순간 놀라시면서 갑자기 뒷걸음질을 치셨습니다. 시모와 남편은 가질 수 없으면 전부 다 태워버리겠다면서 휘발유를 집안에 뿌리고 있는 듯 보였어요. 저는 너무 놀라 얼굴 보고 얘기하자고 했지만 이미 시모와 남편도 흥분한 상태라 제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았죠. 사태가 심각해지자 경찰은 119를 불렀고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기 위해 모두들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경찰분들께서 최대한 좋게 설득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시모와 남편은 절대로 나가지 않겠다며 계속해서 고집을 부렸고 결국 더 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문을 부수고 들어가려는 순간 현관문 발밑에서 갑자기 불길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남편은 자기 말을 무시했다면서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질렀고 소방대원분들은 급하게 불길을 잡기 위해 신속히 움직이셨어요. 생각 없는 사람들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는데 현관문이 열이 받아서 그런지 열리지 않았는데
잠시 뒤 2층에까지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모는 생각보다 커진 불길에 놀랐는지 안에서 살려달라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동네 주민분들까지 전부 몰려와 불안에 떨며 불에 휩싸이는 집을 쳐다보고 있는데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달려오신 한 분이 어떻게 된 거냐며 물어보셨어요. 그분은 저희 부모님과 오랜 세월 함께 하셨던 분이셨는데 집이 불타는 걸 보고 놀라서 달려오셨던 거였죠. 제가 상황 설명을 드리자 그분은 잠깐만 기다리라면서 어디론가 급하게 달려가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살고 계셨던 집이 예전에 도둑이 한번 들어서 창문에 전부 방범창을 설치하는 바람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소방대원 분들도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잠시 뒤 다시 어디론가 가셨던 부모님 지인분께서 누군가를 데려오셨는데 상당히 큰 불도저를 끌고 부모님 집 앞으로 오셨어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현관문을 밀어버려도 되냐는 말에 일단 사람이 우선인지라 저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부모님 지인분께선 불도저 기사분께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부모님 집 근처에서 건물을 올리기 위해 작업 중이셨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렇게 불도저로 현관문을 밀어버리자 부서지면서 틈이 생겼고 그 안으로 소방대원 분들께서 화재를 진압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잠시 뒤 시모와 남편이 부축을 받으면서 탈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모자는 곧바로 응급실로 향했고 부모님 집은 소방대원 분들 도움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는 있었지만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던 터라 집안은 전부 재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모와 남편은 크게 다친 곳 없이 타박상 정도였고 이런 상황을 만든 거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정말 뻔뻔하게도 두 모자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글쎄,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갑자기 현관문 앞에서 불길이 치솟아 저희들도 놀란 상태였다고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전혀 기억이 없어요. 제가 무슨 말을 했었나요? 저도 술을 하도 먹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눈 떠보니까 병원에 누워 있었다고요. 당신은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 둘 다 정말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목숨을 살려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좀 전까지만 해도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난리를 쳐놓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지금 두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저질렀는지 알아? 우리 부모님 집이 전부 다 타버려서 쟤밖에 안 남았다고. 결국 집을 밀어버리게 생겼는데 잘못이 없어? 그럼 이제 너희 사돈집에서 앞으로 살 수 없는 거니? 아유, 일을 어쩌면 좋아. 좀 낡긴 했었지만 그래도 살만한 집이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싹 다 밀어버리고 다시 새로 집을 지으면 되지. 그쪽 동네가 조금만 걸어가도 있을 건 다 있어서 살기는 아주 딱 좋던데. 어차피 새로 지을 거면 좀 넓게 올리면 좋을 것 같은데. 당신한테도 잘못이 전혀 없는 건 아니잖아. 우리 엄마 말 무시하고 나는 당신이랑 이혼하기 싫은데 계속 밀어붙이니까 화가 났던 거라고. 그런데 정말 집안에 화재는 왜 난 거야? 아까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셨는지 기억이 끊어졌나 봐. 아무래도 좀 더 입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굳이 경찰서에까지 가야 되나요? 너무 뻔뻔했어요. 정말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사람들의 행동에 화가 하늘을 찌를 정도였죠. 더 웃긴 건 의사는 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도 자신들한테 피해가 올까봐 최대한 병원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여기저기가 다 아프다면서 최대한 버티려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오래 가지 못하고 두 모자는 연행이 되면서 모든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죠. 현재 두 모자는 방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피해본 부분들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죠. 저는 부모님의 집을 전부 철거하고 땅만 처분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제 딸과 단둘이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처리해야 될 일들이 수두룩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이혼까지 할 수는 있었지만 앞으로 제가 피해본 부분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그 사람들이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라 보상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그래도 저는 악착같이 전부 받아낼 생각입니다. 최소 5년 정도 받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형량이 너무 적게 나와 마음이 후련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없는 2년의 시간 동안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할지 요즘 생각이 많습니다. 자신들의 이득만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한 그 사람들이 잘못을 깨닫지 못하니 다시 사회에 나온다고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을 텐데 평생 감옥에서 썩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냥 제 딸과 함께 이민을 갈까도 생각 중입니다. 두 번 다시 그 사람들과 마주하고 싶지 않고 제 딸과도 엮이게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지만 최대한 지혜롭게 헤쳐나갔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저에게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긋지긋했던 시간들 이제야 끝이 났는데 남은 인생은 행복하게 살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50대 주부입니다. 사연 없는 집 없다지만 여기 나오는 사연들을 보고 항상 놀랜답니다. 저 역시도 사연이 많아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써볼까 합니다. 전 어렸을 때 집이 가난하여 중학교까지밖에 졸업을 하지 못하였어요.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을 보면 학교를 못 나오는 친구들도 간간이 있던 터라 공감대 형성이 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전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취직했어요. 전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곧잘 했었기 때문에 꼭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싶었죠. 하지만 현실은 그럴 수 없었어요. 무슨 고등학교야? 너네 언니 지금 공장에서 일하는 거 안 보여? 여자의 중학교까지 보내줬으면 됐지. 뭘 그래? 엄마, 제발요. 학비만 보태주시면 제가 나머진 알아서 할게요. 고등학교라도 나와야 은행에 취직이라도 하죠. 은행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 한 푼이 아쉽다. 너도 중학교까지 보내줬으면 얼른 일할 준비해. 어디 학교 못 가는 애들이 한둘이냐? 그래, 엄마 말 들어라. 우리 집 형편이 그럴 형편도 아니고. 아빠가 죄인이다, 너희한테. 너희들 볼 면목이 없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부모님은 없는 살림에 중학교까지 보내줬으면 됐지 무슨 고등학교냐고 면박을 주셨죠. 그 말도 맞았어요. 제가 마음 편히 학교를 다닐 수 없는 환경이었거든요. 없는 살림에 한 푼이라도 더 벌어 집에 보탬이 되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4년을 일했습니다. 제 나이는 어느덧 20살이 돼 있었고 20살이 되어 보니 하나둘 시집가는 친구들도 있고
대학교에 가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한 번도 공부에 미련을 갖지 않았는데 그때는 얼마나 대학교에 가는 친구들이 부럽던지 그때 깨달았어요. 주경야독,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를 해보자고 생각이 들었죠. 조금씩 적응을 해뒀던 터라 희망을 가졌죠. 그렇게 전 야간 고등학교를 진학했습니다. 운명이었는지 그곳의 선생님과 사랑에 빠졌어요. 그렇게 시댁에 완강한 반대가 있었지만 저희는 결혼에 성공했어요. 남편이 우직한 사람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말이 되는 거니? 어떻게 네가 가르친 학생이랑 눈이 맞아 결혼을 한다고 해? 너 엄마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죄송해요. 엄마, 도영이 착한 애예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저 믿어주세요. 도영이랑 행복하게 살게요. 결혼해서 이혼은 절대 안 된다. 네가 선택한 결혼 끝까지 책임져. 대신 이제 내 덕볼 생각은 말아라. 그렇게 반대해도 네가 선택한 네 결혼이니까. 하여튼 더 이상 긴 말 마라. 당신도 포기해. 그렇게 말려도 하겠다는데 지 인생 지가 사는 거지. 시부모님의 반대가 완강했지만 남편 또한 완강했기 때문에 저희는 결혼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큰 집안 살림을 해야 했기에 학교를 그만두고 집안 살림에 전념했습니다. 그런 저는 시댁의 미운놀이 새끼였죠. 나이도 어렸고 최종 학력도 중졸이었기에 시댁에서는 절 너무도 싫어했어요. 특히나 위로 형님 두 분이 계셨는데 그 형님들의 학벌이 석 박사는 기본이었거든요. 어머, 진짜 웃겨. 나 진짜 쇼킹이잖아. 도련님, 아니 이제 서방님이라 불러야 하나? 서방님도 어떻게 된 거 아냐?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중졸이 웬 말이야? 그래도 기본은 맞춰줘야지. 나 우리 서방님이 정열파인 줄 몰랐네 진짜. 어떻게 조건을 안 볼 수가 있지? 그래도 웬만해야지. 안 그래요? 그래도 뭐 그러려니 해야죠. 차라리 잘 됐죠. 이 집 살림 아줌마 혼자 하기도 힘들 텐데 공짜 인력 생긴 거 아닌가요? 뭐 어이야 없지만 그렇게 죽고 못 산다는데 어쩔 수 없죠 뭐. 아, 동서도 동서 매력이 뭐인 것 같아? 나 진짜 궁금해서 그래. 뭐 얼굴이 딱히 예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네? 아, 저희는 그냥 둘만 생각했어요. 배경 이런 거 없이. 그리고 손익 형님들이니 당연히 형님들에게 깍듯이 하겠지만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병철 씨랑 결혼한 게 제가 두고두고 욕을 먹어야 할 이유가 되진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형님들은 제 말에 아주 집이 떠나가라 비웃어댔습니다. 늘 그런 식이었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지만 저를 아주 대놓고 괴롭힌 건 형님들이었죠. 형님들은 저와 말도 섞고 싶어 하지 않았고 가만히 계신 어머님의 속을 뒤집으며 저를 더 싫어하시게 부추겼죠. 그래도 다정한 남편을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내가 선택한 결혼 후회하지 말자고요. 아니 어머님, 동서 오늘 아침에 밥 차리는 거 보셨어요? 본데 없이 자라서 그런지 밥도 그냥 아무렇게나 푸더라고요. 그거 제가 말하려고 했는데 아니 밥 퍼놓은 거 보고 저 엄청 놀랬잖아요. 어머님 보셨죠? 그런 것부터 티난다고 해야 하나? 아이고 그만 말해라 심란해. 어차피 기분 좋지도 않은 거 불난 집에 부채질 마라. 나도 속 터지는데 참고 있는 거야. 아니죠. 그런 거는 어머님이 따끔하게 한마디 하셔야죠. 안 그런가요? 아주 제멋대로 얼마나 날뛰는데요. 기강을 잡아야죠. 형님 말이 맞아요. 얼마나 날뛰는데요.
어머님이 좀 한마디 해주세요. 어디 지랑 우리랑 같나요? 꼭 똑같이 생각하는 것 같다니까요. 내버려 둬라. 너희들이랑 한참 비교되는 애다. 말해봤자 입 아픈데 뭘. 난 걔랑 얘기하려고 하면 머리부터 아프다. 알겠니? 형님들과 어머님은 제가 없는 줄 알고 저렇게 뒤에서 얘기하는 일이 허다했어요. 대부분은 형님들이 먼저 시작한 것이고요. 전 그렇게 온갖 무시를 견뎠죠. 그리고 저희는 신기하게도 세 며느리가 각각 차례대로 임신을 하였어요. 큰형님이 먼저 아이를 갖자 둘째 형님 그리고 저 이렇게 순서대로 말이에요. 형님들은 임신을 하자 집안일에서는 완전 손을 떼었죠. 그런 형님들을 어머님은 보고만 있었고요. 온갖 집안일은 다 제 차지가 되었습니다. 서러웠던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가뜩이나 하지 않는 집안일이었지만 임신하자마자 딱 손을 떼더라고요. 큰 집안일은 제 몫이었습니다. 저도 배가 하루가 다르게 불러와 배가 많이 무거웠지만 저마저 못하면 남편까지 미움을 받을까 생각하며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비아냥이었죠. 동서는 원래도 험한 일 하던 사람이니까 집안일 혼자 다 맡아서 해도 되지? 우리야 뭐 책만 보고 뭘 하나? 그리고 임신하니까 몸도 나른하니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 있지? 좀 부탁할게. 아니지. 동서는 결혼하고 팔 잡힌 케이스니까 이 정도는 괜찮나? 형님은 무슨 부탁이에요? 동서, 그렇게 하도록 해. 어머님도 암묵적으로 동의하신 일이기도 하고 동서 임신했다고 우리랑 똑같이 아무것도 안 하려 들면 곤란해. 알겠어? 서방님도 동서 때문에 아버님 눈밖에 나신 마당에 집안일이라도 해야지. 안 그래? 형님들 너무하네요. 저 일할 수 있죠. 근데 저한테 이제 예의 좀 지켜주세요. 아무리 손이 형님들이라지만 이건 인격모독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한테도 예의를 갖춰서 말씀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저도 힘들어요. 어머, 동서, 말 되게 웃기게 한다. 누가 보면 우리가 동서 쥐잡듯 잡는 줄 알겠어. 어디 무식하게 우리 그런 여자들 취급해? 그러게요 진짜. 웃겨? 모 눈에 뭐만 보인다더니 동서 주변에 죄다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들 뿐이구나. 작작해. 그리고 공장일 하던 거에 비하면 집안일은 껌이지 안 그래? 그런 식으로 주제 파악 못하면 정말 곤란해. 알겠지? 제가 형님들에게 예의를 갖춰달라고 말이라도 할 때는 형님들은 저를 피해망상에 심한 여자로 몰아갔죠. 그렇게 전 혹독한 시집살이를 건디며 홀로 아이를 뱃속에 품고 감내해야만 했었죠. 남편 외엔 아무도 저의 편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입덧티도 못 내고 형님들 시중까지 들어가며 집안일을 했어요. 형님들이 출산을 하고 나서도 모든 일이 저의 일이 되었죠. 형님들은 본인들과 똑 닮은 딸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곧이어 저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버님께서 노래를 부르고 부르던 아들이었죠. 어머, 아들이라고? 참나, 말도 안 돼. 그럼 뭐해? 정말 내놓은 자식 아들인데. 신경 쓰지 마, 동서. 설마 아들 하나 낳았다고 변하겠어? 당연하죠. 아버님이 어떤 분인데 그렇게 반대할 결혼할 서방님 아이인데 설마 그러시기야 하겠어요? 아우 짜증나. 왜 하필이면 그 물건한테 아들을? 아우 속상해 정말. 동서 절대 기어오르지 못하게 단단히 우리가 눌러놔요 형님. 당연하지. 자기가 어디라고 우리한테 까불어? 절대 안 되지. 아들 낳으면 다야. 우리도 둘째 낳으면 돼. 그럼 지금이랑 다를 거 없어. 형님들은 거실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었죠.
저만 아들을 낳은 것도 형님들에겐 미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들을 낳자 형님들의 괴롭힘은 더 심해졌어요. 아무래도 혹시나 아버님 재산이 많은데 그것이 손자한테로 갈까봐 하는 마음 때문이었죠. 전 아들이 주는 기쁨을 나날이 느끼며 하루하루 살아갔어요. 집안일이 생각보다 많이 고됐지만 아들의 재롱을 보는 날 때문에 힘든 것도 잊어버렸죠. 저는 그렇게 아들과 남편만을 위해 살았어요. 아무래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소녀인 형님들 딸들보다 저희 아들을 조금 더 예뻐하는 눈치였지만 저 때문에 확 예뻐하진 않았어요. 그것도 아들한테 참 미안했죠. 괜히 엄마 잘못 만나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도 못 받는 것 같아서 말이에요. 하지만 이 집의 아들 파워는 대단했어요. 그렇게 절 미워하였던 시어머니는 저만 아들을 낳자 눈에 띄게 제 아들만을 싸고 돌았습니다. 아무래도 여자아이들은 시집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옛날 사람이었으니까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요. 그래도 사랑받는 아들을 볼 수 있으니 말이에요. 나 윤우랑 마실 좀 다녀올 테니 집 잘 보고 있어라. 그리고 어미, 오늘 닭곰탕 좀 끓여놓고 먹고 싶단다. 어머, 어머님은 윤우만 데리고 가시게요? 우리 아영이랑 아윤이도 있는데 꼭 윤우만 데리고 다니시더라? 내가 또 언제 윤우만 데리고 다녔다고. 아영이랑 아윤이도 그럼 옷 입히거라. 같이 데리고 가지 뭐. 닭곰탕 해놓고. 네, 어머님. 닭곰탕 해놓을게요. 걱정 마세요. 아영이 잘 챙겨주세요. 그래도 어머님 첫 손녀잖아요. 시어머니는 노골적인 편에는 아니었지만 은근히 제 아들만 데리고 다니고 싶어 했죠. 하지만 형님들은 은근 견제했어요. 전 그냥 그러려니 했죠. 그런 행동들에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첫째 형님은 서럽다는 듯이 둘째를 가졌어요. 그리고 꿈에 그리던 아들을 낳았죠. 시부모님들은 눈에 띄게 좋아하셨어요. 워낙 아들 사랑이 유난스러웠던 분들이니 큰형님이 아들을 낳았다고 하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부모님의 사랑은 막내 손자에게로 갔어요. 아무래도 박사까지 간 며느리에게 나온 손자이니 더욱더 고귀했겠죠. 전 그런 아들에게조차 미안한 엄마가 되었어요. 형님은 아들을 낳더니 기세가 더 등등했어요. 그럼 이래야 정상이지. 당연히 누릴 걸 누려야 정상이지, 안 그래, 동서? 이 그림이 맞는 거잖아, 안 그래? 그럼요. 형님 말이 맞고 말고요. 그동안 좀 서러웠어요. 말도 안 되지. 어디 중졸아들이랑 박사아들이랑 같아요? 어머님 아버님도 이제서야 사리분별 확실하시네. 안 그래요? 진짜 그동안은 어머님 총기가 흐려졌나 했다니까요. 그래도 다행이죠 뭐. 중졸 아들이라뇨? 형님들, 말 심한 거 아니에요? 형님네 아이들은 금띠 두르고 나왔나요? 똑같은 손주들이지. 중졸 아들, 박사 아들, 이렇게 금 나눠야겠어요? 따지고 보면 형님들 부모 잘 만나 학교 다닌 거 아닌가요? 가난한 게 죄예요? 그렇게 말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나, 또 발끈하네. 그만해, 동서. 뭐 잠깐이라도 어머님, 아버님 사랑 받아봤잖아. 그러니까 그냥 찌그러져 있어. 형님들은 손주들도 급이 있다며 같은 손주들끼리 급을 나눴어요. 제가 그런 취급당하는 건 괜찮았지만 저희 아들마저 제가 엄마라는 이유로 그런 취급을 당하니 너무 화가 났어요. 전 이악 물고 아이를 잘 키워내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어요. 남들이 욕할지언정 저의 이런 모습을 되물려주지 않고자 했죠. 다행히 아들은
착하고 총명하게 자라주었어요. 저와는 다르게 지혜로웠고요.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열혈맘이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인 건 열혈맘인 저에게 저희 아들은 총명 그 자체였습니다. 본인이 먼저 자기주도 학습을 하였고 공부에는 이미 탁월했으니까요. 그렇게 밥 안 먹어도 배부른 나날이었죠. 그리고 전 분가를 꿈꿨습니다. 이제라도 저희 세 식구 나가 살며 오손도손 살고 싶었고 형님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형님들은 제 아들이 조금이라도 뛰어날까봐 늘 전전긍긍 까내리기 바빴으니까요. 발악을 한다 동서. 그래봤자 중졸 아들이지 안 그래? 동서 머리 닮았으면 딱 중학교 때까지 아니야? 그만해. 무슨 말이에요? 제가 중졸이라고 해서 윤우도 중졸이 될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아영이나 아연이 지 엄마 닮아 아주 싹수가 없네 이렇게 말하면 형님 기분이 어떻겠어요? 제가 누누이 말했죠? 말 조심하라고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어머, 지금 동서 나보고 싹수 없다고 한 거야? 말 다 했어? 이게 진짜 미쳤나? 아주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지? 우리 집에 좀 살았다고 네가 뭐 되는 줄 아니? 넌 아직까지 그대로 중졸 나부랭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기어오르지 말고 찌그러져 있으란 말이야. 뭐라고요? 말 다 했어요? 두고 보자고요. 끝에 누가 웃게 되는지 형님인지 저인지 아셨어요? 저 절대 이렇게 가만 못 있으니까. 전 이 말만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교육에 집중했어요. 맹모 삼천지교라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열정을 쏟아본 적이 처음이었죠. 다행이었던 건 아들이 그런 저를 잘 따라와 주었습니다. 만약 아들이 싫어했다면 못했을 테죠. 뭐든 완벽했어요. 공부하기 싫은 방학에도 제 말을 따라 주었죠. 낮에는 학원, 밤에는 자기주도 학습을 철저히 시켰거든요. 그리고 내신에 좋다고 하는 봉사활동은 죄다 섭렵했습니다. 전 그렇게 완전 열혈맘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렇다고 집안일을 소홀히 한 건 아니었어요. 전 새벽같이 그 큰 집안일을 다 끝내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들 공부 스케줄, 그리고 틈틈이 시어른 밥상 준비, 몸이 정말 두세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어요. 형님들은 그런 저를 도와주기는커녕 본인들 치장하러 다니기 바빴고요. 일하는 사람, 노는 사람 따로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당연하게 생각했죠. 악착같이 버텼어요. 동서처럼 윤우 그렇게 공부시켜도 그 핏줄이라는 게 있다, 동서야?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아우라라는 게 있어요. 어머, 우리 형님 또 명언 나오려고 하신다. 동서, 잘 새겨 들어. 우리 형님이 어디 틀린 말 할 분이셔? 네? 무슨 소리를 하시려고? 혹시 또 저 기분 나쁜 소리면 그냥 안 들을게요. 저 오늘 아버님 전골 드시고 싶다 해서 바빠요. 내가 무슨 소리를 할 줄 알고? 그냥 윤우 작자 공부시키라는 거지. 아무리 날뛰어도 그냥 윤우는 중졸 아들이니까. 형님, 중졸 얘기 좀 그만하세요. 자그마치 16년째예요. 형님 박사 따고 지금 뭐 하세요? 이 집에서 저랑 똑같이 며느리 아닌가요? 며느리라도 다 같은 줄 알아? 난 아버님, 어머님이 자랑스러워하는 며느리고 동서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며느리고. 형님의 또 중졸 소리 정말 듣기 싫었죠. 자그마치 16년 내내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죠. 오히려 제가 중졸인 게 가장 큰 잘못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아들이 총명한 덕분에 아버님, 어머님은 아들만은 예뻐해 주셨어요. 항상 성적도 1등, 상도 타오고 예의도 바르고 지혜로웠으니까요.
제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형님들의 자녀들보다도 총명했습니다. 아니, 윤우가 너 학급에서 1등이야? 참나, 넌 누구 닮아 이리 총명하냐? 어려서 나를 보는 것 같단 말이지. 에이고, 그러게요. 우리 윤우가 어렸을 적 하랩이랑 지 아빠 쏙 빼닮았지 뭐예요. 우리 윤우 덕에 웃는다 아주. 아, 윤우가 또 1등 했구나? 아영이는 2등 했던데. 아버님, 아영이랑 윤우랑 간발의 차예요. 다음엔 아영이가 1등 할걸요? 물려받은 지식 어디 가겠어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죠. 아, 그리고 우리 아연이도 이번에 반장 선거 나가게 됐다니까요. 아이고, 우리 아연이, 우리 막내 손자. 이 할아비 닮았으면 반장 당연히 되겠지. 안 그러냐? 아주 손자들 덕에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기쁘구나. 웃는 날이 없었는데 요즘에 손자들 보는 낙에 산다니까. 아무쪼록 너희 자식 농사 잘 지었다. 그러게요, 아버님. 감사해요. 그래도 엄마 머리도 닮을 수 있는데 윤우는 좀 더 두고 봐야 하지 않겠어요? 농담. 제가 살면서 느낀 것은 제가 중졸이 아니었다면 형님은 무슨 낙으로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죠. 그 정도로 저만 보면 중졸. 어느 날 저와 형님들이 저에게 또 비아냥대면서 말을 하는 것을 제 아들이 들었죠. 가지가지였어요. 아니, 웃기지 않아요? 아버님도 항상 윤우 얘기하는 거 보면 그래도 아연이가 진짜 손자지. 어디 윤우랑 비교해? 괜히 그러시는 거지. 동서는 아버님 몰라? 아버님이 그 많은 재산 어디 나중에 중졸 아들한테 물려주실까? 그래도 요새 윤우 너무 예뻐하는 거 보면 좀 쎄하지 않아요? 전 이러다가 저들한테도 이 재산 나눠줘야 할까봐 걱정이에요. 동서, 걱정 마. 아버님이 바보가 아닌 이상 며느리로 생각지도 않은 사람한테 재산을 주시겠어? 퍽도 걱정 마셩. 아들은 큰엄마들의 얘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할아버지의 사랑도 의심이 된다고 하였죠. 또 형님들에게 무턱대고 덤비지 않았지만 방에서 막 울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잘못 만나 괜한 소리 듣고 있는 거 아닌가 해서요. 전 그런 아들이 우는 모습을 지켜보며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절 위로해 주더군요. 미안해. 엄마 때문에. 엄마가 진짜 가난했거든. 그래서 학교를 못 갔어. 우리 윤우도 이런 엄마가 창피하지? 아니야. 엄마, 내가 미안해. 엄마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아는데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엄마 소름 갚아줄게. 아니, 우리 아들은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돼. 그냥 엄마는 윤우가 엄마처럼 어디를 가더라도 무시당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것뿐이야. 미안해, 우리 아들. 엄마가 우리 아들한테는 미안하단 말밖에 할 말이 없어. 이 시간 이후부터 미안해하지 않기. 난 엄마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엄마라는 사람이 내 엄마라서 너무 좋아요. 아들의 한마디가 제 인생 모든 서름을 해결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전 더욱더 열심히 했어요. 시부모님의 봉양도 그리고 아들의 뒷바라지도 말이죠. 무엇을 바라고 한 건 아니었고 그저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은 원래도 열심히 공부하는 스타일이었지만 그날이 있고서 더욱더 이를 갈고 공부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나서서 말릴 정도였죠. 윤우야, 좀만 천천히 해. 오늘은 잠 좀 자고, 이러다 병나겠다. 원래 하던 대로 해. 그래도 충분해, 윤우야.
너무 욕심내면 힘들어. 아니요. 두고 보세요, 엄마. 제가 엄마 소름 한 번에 갚아드릴게요. 엄마, 우리 셋이 나가 사는 게 소원이라고 하셨죠? 에이, 그건 그냥 하는 말이지. 아마 네 큰엄마들도 그럴걸. 원래 며느리들은 다 그래.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아들은 제가 듣기라도 좋게 말해주었죠. 그리고 그로부터 3년 후 아들은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물론 큰형님 딸은 일반 사립 4년제 대학을 갔죠. 저희 집은 그야말로 경사였어요. 형님들도 입을 다물지 못했고 아들의 의대 합격증을 보는 날 전 정말 까무러칠 뻔했으니까요. 내 평생 모든 서름이 보상되는 순간이었죠. 너무 깊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저 드디어 합격했어요. 이제 엄마도 두 발 뻗고 푹 쉬세요. 그리고 엄마 인생 사세요, 이젠. 그동안 저 뒷바라지 해주느라 못하셨던 거 지금이라도 많이 하셨으면 해요. 고마워요. 엄마 아니었으면 저 서울대는 꿈도 못 꿨을 거예요. 고마워, 윤우야. 정말. 엄마가 뭘 했다고 쉬어. 지금부터 진짜 우리 아들 잘 해먹어야지 체력 안 떨어지게. 의사 공부하는데 엄마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너무 장하고 고맙다, 윤우야.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 사실 알면 기뻐하실 거야. 엄마 너무 기뻐. 아들이 서울대 의대에 합격하고 무뚝뚝하던 시아버님, 20년 꼬박 밥을 차려드렸음에도 고맙단 소리 한번 들어보지 못했지만 제 아들 서울대 의대 합격증 가지고 온 날 처음으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이기에 더욱더 가슴에 와닿았고요. 아유, 우리 집에 의사가 나온다니? 아유, 고생했다, 윤우야. 내 자랑스러운 손자. 그리고 윤우엄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아버님의 한마디에 모든 걸 이룬 것 같았어요. 이제 와서 지금까지 저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던 아버님은 처음으로 제게 고맙다고 하셨죠. 형님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표정 관리를 못했고요. 정말 난생 처음 고소하다고 생각했어요. 동서, 축하해. 아들 덕분에 아버님한테 고맙다는 소리도 듣고 아주 행제했네. 원래 같으면 아버님 눈도 못 마주쳤을 텐데. 감사해요, 형님. 아영이도 윤우처럼 좋은 대학 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영이 노력이 조금 부족했다, 그렇죠? 걱정 마세요, 형님. 형님한텐 아연이도 있잖아요. 아연이가 서울대 의대에 들어가 주겠죠, 뭐. 그럼 걱정 푹 놓으셔도 되잖아요. 전 그럼 이만. 뭐? 동서, 말 다 했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우리 아연이 얼마나 대학 잘 가는지 두고 보자고. 내가 너 코 납작하게 할 거야. 형님의 약을 바짝 올려놨습니다. 얼마나 고소하던지. 그리고 그의 구정이 되었어요. 아버님은 한 해 한 해 저희에게 세뱃돈을 주시지만 저는 받아본 적 없는 세뱃돈이었어요. 아버님이 한 말씀 하셨죠. 그 말에 형님들은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아주 크게 말이죠. 저 역시도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 이야기는 명절 세뱃돈을 학력 순서대로 준다는 말이었죠.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이번 명절에 학력 순서대로 세뱃돈을 줄 거다.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할 거 없이 전부 다 말이야. 그런 줄 알고 있어. 어머머, 학력 순서요? 그럼 중졸인 동서는 도대체 얼마나 주시려고? 에이, 너무하셨다, 아버님. 동서, 안 그래? 어머, 그러게요. 우리 동서 얼마나 주실지가 제일 기대되는데요. 아버님, 장난 너무 짓궂으시다. 이제 애들도 컸는데. 역시는 역시였어요. 아무리 아들을 좋은 대학 보내놔도
아버님한테는 전 중졸 며느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죠. 형님은 그럴 줄 알았다며 둘째 형님과 박장대소를 하는데 한편으로 자존심이 너무 상했어요. 제 아들도 그 소리를 듣고 있었거든요. 정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렇게 자존심이 상한 채 아버님과 어머님에게 차례대로 세배를 올렸어요. 형님들은 아버님에게 돈 봉투를 받고 싱글벙글 난리가 났죠. 그리고 저의 차례가 되어 제 앞에 봉투를 내미는 시아버님. 전 뜯지 않았어요. 형님들이 비아냥될 게 분명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형님들이 뜯어보라고 성화를 하는 바람에 결국 아버님이 주신 세배 봉투를 뜯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다르게 놀라운 것이 있었죠. 뜯어봐, 동서. 그래도 아버님이 주신 건데 앞에서 오픈은 해야지, 안 그래? 우리도 다 뜯었잖아. 동서는 얼마야? 어? 그러게요. 동서, 얼른 열어봐. 이거 예의 아니다. 그래도 아버님이 특별히 챙겨주신 설날 보너스인데 얼른 열어봐. 어머, 이건 집문서 아니에요, 아버님? 어떻게 이런 집문서를 저에게... 아니, 여기 아버님이 가지고 계시는 광교 아파트잖아요. 아버님은 저에게 집문서를 주셨습니다. 형님들에겐 각 100만 원씩, 그리고 저에겐 광교의 아파트 하나를 선뜻 주셨죠. 전 너무 놀란 나머지 이게 맞는 건지 형님들과 바뀐 게 아닌지 믿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아버님은 제 모습을 보고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 막내야. 내가 너무 무심했지. 처음엔 정말 중졸이어서 싫었단다. 하지만 널 알면 알수록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네 마음, 꾸준함,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손자가 훌륭하게 자란 것도 다 네 덕분이더구나. 내가 그동안 너무 몰랐지. 미안하다. 이걸로 네 마음이 풀리진 않겠지만 이 못난 시애비를 용서해 주겠니? 앞으로 뭐든 큰 며느리, 둘째 며느리 할 거 없이 나한텐 다 똑같은 며느리다. 그것만 알아두렴. 많이 서러웠지? 참 미안하다. 내가 진작 너한테 주고 싶었던 거야. 아니, 어떻게 이런 걸... 아버님, 제가 이걸 받아도 되나요? 그저 전 제가 주어진 일을 했을 뿐인데 너무 과하신 것 같아요. 아버님의 말에 정말 폭풍 오열을 했어요. 형님들은 집문서를 보자마자 노발대발 난리가 났고요. 이런 법은 없다면서요. 그 소리가 귀에 들려오지 않았죠.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전 말을 이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저를 아들이 꼭 껴안아 주었죠. 집문서라뇨? 그것도 광교 아파트를?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아버님, 저희는요? 그럼 저희도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아니, 너무하세요. 어떻게 동서한테만 집문서를 주실 수 있어요? 상도가 있지. 그것도 막내를. 아버님,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형님들은 그동안 편하게 누릴 거 누리셨잖아요. 욕심 좀 그만 내세요. 그래, 어미 말이 맞다. 욕심이 과하면 달이 나는 법이지. 아주 처음부터 지금까지 욕심이 덕지덕지. 너 욕심 챙기기 전에 니네 아이들이나 똑바로 키워, 이것들아. 너 크네. 아영이는 대학 망쳤어도 아연이 대학 망치는 날엔 내가 가만 안 있는다. 알겠어? 그리고 이제부터 이 집의 중졸 며느리라고 입에 올리는 사람은 내가 요절을 낼 줄 알아. 이 집에서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 그 입 다물어. 아니, 그래도 그렇죠. 아버님, 이건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닌가요? 저 아직 아연이 남았는데 그땐 뭘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크네? 큰 소리 치는 거냐 지금? 어디 한번 보자. 네가 얼마나
아연이 대학 가는데 노력을 하는지. 너 지금 하는 거 보면 안 봐도 훤해. 시아버지의 고함에 형님들은 조용해졌죠. 그리고 씩씩대고만 있었어요. 전 꿈에도 그리던 분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에게 인정도 받았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요. 그 무엇보다 집보다도 값진 선물이었어요. 죽을 때까지 아버님에게 인정받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인정해 주시니 정말 감격스러웠죠. 저흰 그렇게 이사를 나왔습니다. 지금도 간간히 아버님께 전화가 오곤 해요. 제가 해준 전골이 그렇게도 드시고 싶다고. 결혼 20년 만에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형님들은 그 후에도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지만 이젠 별로 보지도 않을 뿐더러 형님 막내 아들마저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집에서 씩소리도 못하는 존재가 되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버님은 돌아가셨어요. 아버님 유산으로 형제 셋이 똑같이 재산을 배분받았습니다. 형님들은 그런저럴 못마땅해 했지만 이젠 어찌할 도리가 없었죠.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 시댁에 모일 때마다 저희 아들 때문에 제 어깨가 얼마나 으쓱한지 몰라요. 아들은 무사히 졸업하여 의사가 됐거든요. 엄마가 석박사가 아니어서 늘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는데 그와 별개로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니 제 인생은 나름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쭉 써내려 가다 보니 그 많은 서름 정말 어떻게 견뎠지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공감 가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바쁜 시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돈이란 뭘까를 생각하며 이 글을 써보려고 해요. 저는 30대 주부이고 언제나 이 채널을 들으며 집안일을 하곤 해요. 저 역시 누군가에게 재밌는 하루를 선사하기 위해 글을 써보려 합니다. 결혼 후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 시어머니 되시는 분은 너무도 인자하시고 좋았어요. 남편에게 과거가 너무 힘들게 살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서 그런지 시어머니 얼굴에 고생했던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 시어머니가 안쓰러워 전 시어머니에게 정말 잘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였고 그렇게 아들들밖에 없는 시어머니에게 딸이 되도록 노력했답니다. 같이 살지 않았어도 참으로 행복했던 날들이었어요. 둘째네 결혼할 여자들이고 집에 인사 온단다. 그네네 올 수 있지? 아무래도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럼요. 제가 이것저것 준비할 테니까 어머님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힘드신데 괜히 몸 다치세요. 제가 일찍 갈게요. 아니요. 넌 옆에 있어주면 된다. 그래도 결혼할 사람이라는데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려. 어쨌든 고맙다. 시어머니의 집과 저희 집이 거리가 좀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조심스레 저에게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시동생이 결혼한다고 데리고 올 여자를 맞으러 어머님 댁으로 내려갔어요. 어머님은 역시나 막내 며느리를 맞는다며 신이 나서 전부침에 갈비, 잡채, 바리바리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저 역시 인사를 갔을 때 어머님이 손수 따뜻한 밥을 해먹이고 싶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머님의 정성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동서되는 사람이 인사를 왔는데 어머님과 마주치자 기합할 일이 벌어졌고 남편과 시동생마저도 당황하였더라고요. 그리고 동서는 곧바로 화색이 돌면서 갑자기 활발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 어머님이 아줌마일 줄이야? 어머, 진짜 꿈에도 상상 못했다. 그렇죠? 당신은 왜 이런 얘기를 안 했어? 어머님이 가정부 했다고 얘기했으면 내가 뭐라고 할까봐? 그래도 잘 사시고 계셨네요. 아줌마 손맛이 그리웠는데 반가워요.
그래. 잘 지냈니? 내가 그때 사모님이랑 사장님한테 은혜를 많이 입었어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깐요. 저희 엄마 아빠가 좀 잘해주셨나요? 그래도 어머님 아들들은 진짜 잘 키우셨네요. 아주버님은 의사에, 둘째 아들은 노무사에. 진짜 대단한데요? 하여튼 아줌마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니깐요. 아우, 자꾸 아줌마라는 말이 입에 붙어서. 천천히 호칭은 바꾸면 되지. 그래도 우리가 보통 인연은 아닌가 보다. 내 아들이랑 만나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네. 그러게요. 엄마가 아줌마 한번 만나고 싶어 하긴 했는데 인연이네요. 저희 엄마가 보시면 무슨 말씀을 할까 궁금해요. 시동생이 데리고 인사 온 동서는 예전 어머님이 굉장히 힘든 시절에 파출부를 했던 집의 딸이었어요. 꽤 오랜 시간 일을 했었기 때문에 바로 저희 어머님을 알아보는 동서였고, 어머님을 보자 마음이 엄청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이상하게 전 동서가 거슬렸습니다. 그래도 시댁이고 옛날 과거가 있지만 지금은 시어머니 되실 분인데 본인이 상전 행세를 했거든요. 그리고 워낙 심성이 착하고 바른 말을 잘 못하시는 어머님이었기에 그저 그런 동서에게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모습이었어요. 형님,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간호사셨다고.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간호사가 의사를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그래도 성공하셨네요. 어디 가서 의사 사모님 대접받고 진짜 좋으시겠어요. 진짜 한 방에 성공했네요. 형수님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아, 형수님, 죄송해요. 워낙 사랑만 받고 자라가지고 조금 해맑아요. 이해해주세요. 아마 악의 없이 한 얘기일 거예요. 그래도 속은 굉장히 착한 여자이니 형수님이 많이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세요. 아, 네, 제가 가르칠 게 뭐가 있겠나요. 그래도 이제 가족이 됐으니 호칭은 바로 해야 할 것 같아요. 동서라고 할게. 어머님이 과거에 동서네 집에서 일을 했지만 그래도 지금 아줌마라고 하는 건 좀 아니지. 어머님이라고 해버릇해야 해. 어머, 당연하죠. 오늘 저도 놀라고 그랬으니깐요. 근데 형님이라고 벌써부터 기강 잡으시는 거 아니죠? 곤란해요. 기강이라니 그냥 맞는 말을 한 것뿐이야. 어머님한테 깍듯이 대해줬으면 해. 어머님이 그래도 이 집 제일 어른이시잖아. 형님 되게 얼굴은 동안 페이스인데 마인드는 꼰대 마인드가 있네요. 알겠어요. 어련히 알아서 할까. 어딘가 모르게 싸한 구석이 있는 동서였어요. 그래도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 마음속에 꾹꾹 눌러왔던 말들을 참았고 그렇게 첫 만남은 지나갔습니다. 동서가 돌아간 뒤에 어머님한테 듣기론 마냥 예쁨만 받아서 그런 거니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어머님은 원래가 누구누구 어떻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셔서 그런지 동서가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말을 하지 않았고 그저 본인 아들이 행복하면 됐다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걱정은 좀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둘째네 집에서 한동안 일을 했는데 너 아무렇지 않니? 엄마 때문에 창피하거나 하는 건 아니야? 엄마는 그게 뭐가 창피한 거라고. 그렇게 번 돈으로 우리 공부시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작아질 필요 없어요. 에이고,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맙다. 넌 이렇게 많이 배우고 잘났는데 혹시라도 엄마 때문에 너까지 무시당할까봐 그래. 그런 애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조금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구성은 있지만 그래도 마음은 착한 애예요. 엄마도 오랜 시간 겪어봤으니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를 예쁘게 봐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알지. 요즘 뭐 안착한 애들 어디 있겠니? 그래도 혹시 네 결혼에 엄마가 방해된다면 언제든 얘기해라. 알겠지? 시동생은 동서한테 푹 빠진 것 같아 보였어요. 전 어머님의 입장이 이해가 갔기 때문에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시동생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동서는 저희 집의 식구가 되었답니다. 하지만 결혼식에서도 어머님은 죄인이셨고, 사돈네 집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동서와 똑 닮은 성격을 가져 보였어요. 다짜고짜 어머님한테 반말을 찍찍 하셨거든요. 어머, 순찬댁을 여기서 볼 줄이야. 그때 상견례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보통 인연은 아니라니까. 아니, 아들을 어쩜 저렇게 잘 키웠어. 우리 집에 걸맞게. 난 그때 아들 공부 잘한다고 얘기는 들었어도 저렇게 잘할 줄은 몰랐지. 그래도 아들들이 엄마가 고생하는 건 알아가지고 저렇게 공부해서 성공한 건가 봐. 순창댁 자식 농사는 성공했다니까. 아, 네, 뭐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하죠. 제 아들이 그래도 부족한 게 많은데 모르는 거 있으면 많이 알려주세요. 그래야지. 내가 뭐 옆에 딱 데리고 있으면서 잘 가르칠게. 순창댁도 알다시피 우리가 가진 게 돈밖에 없잖아. 아들 인생 핀 거라고 생각해. 지금은 남의 밑에서 일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사무실도 차려주고 대표도 시켜줄 건데 장가 잘 온 거지. 내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솔직히 우리 집에 장가 오고 싶어서 안 달라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거든. 이래봐서 알잖아? 동서의 친정 식구들은 시어머니가 본인들이 부리던 가정부였던 걸 알고 은근 무시하며 하대하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사돈들에게 깍듯이 존댓말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였어요. 동서는 가만 보니 악랄한 구석이 있었고 본인 남편 앞에선 어머님을 생각하는 척을 하면서 어머님 앞에서는 시종 부리듯 하는 거였답니다. 아, 어머님, 이거 잡채가 너무 짠 거 아니에요? 다시 하세요. 아니, 그때는 손맛이 좋았는데 왜 이리 변했어요? 아이고, 짜냐? 아, 내가 요새 미각이 왔다 갔다 하나벼. 그래, 그럼 다시 해야지. 네가 옛날에도 간은 잘 봤잖니. 어머님은 남의 집 일을 그렇게 하고도 음식 간 하나를 못 맞추세요? 아우, 참. 그리고 전 짠 거는 진짜 싫어하거든요. 동서, 말을 왜 그렇게 해? 그럼 동서가 해 먹어. 지금 어머님이 우리 내려왔다고 맛있는 거 해주시는 건데. 어머, 제가 뭘요? 그리고 형님, 옛날부터 발끈하는 거, 그거 피해의식인 거 알아요? 혹시 저한테 뭐 피해의식 느끼세요? 내가? 내가 왜 동서한테 피해의식을 느껴? 진짜 동서 말하는 거 글러먹었구나. 사람이 본인을 되돌아봐야지. 제가 뭘 어쨌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참나, 하여튼 끼리끼리라더니. 형님이랑 어머님이랑 제 짝이네요. 구질구질한 게. 너 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아무리 내가 니네 집에서 일을 했기로서니 사람한테 그러면 되니? 그런 마인드 고쳐야 해. 동서의 막말은 선을 넘어버렸고 제가 폭발하려던 찰나 시어머님이 대신해서 동서한테 뭐라고 하였어요. 주방에서 새 여자가 시끌시끌한 느낌이자 시동생이 주방으로 들어왔고 동서는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간질 쇼를 하면서 연기를 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형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아무리 제가 어머님이랑 안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는 며느리인데 옛날 일은 다 잊으시고 형님한테 하던 것처럼 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동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서방님 들어오니까 갑자기 눈물쇼 하는 거야? 뭐 이런 게 다 있어, 진짜. 또 이런 류의 인간은 처음 보네. 형수님, 말 가려하세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엄마도 진짜 실망했어요. 엄마가 예전에 이랬던 건 이랬던 거지만 지금은 시어머니면 시어머니로서의 품위를 지켜야죠. 며느리를 그렇게 괴롭히면 돼요? 자기야, 그만해. 내가 잘못한 거지 뭐. 난 그냥 어머님이랑 친하다고 생각해서 조금 편하게 대했는데 어머님은 그게 노여웠나 봐. 본인이 시어머니라면서 날 막 겁박하는데 이런 적 처음이야. 그리고 형님까지 합세해서 너무 무서웠어. 아이고 참, 기가 막혀서. 너희 그냥 올라가라. 어차피 내가 무슨 얘기를 한들 그게 네 귀에 들리겠니? 얼른 돌아가. 엄마 진짜 그러지 마요. 아무리 엄마가 나를 위해 희생했다고 하더라도 난 내 식구한테 이러는 거 못 참으니까. 자기야, 가자. 그렇게 동서의 눈물쇼에 넘어간 시동생은 시어머니에게 화를 내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한바탕 주방에 주저앉아 우셨답니다.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서럽고 힘드셨으면 저럴까 싶은 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렇게 한참 시어머니의 넋두리를 들어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남편 또한 저에게 한 소리 하였습니다. 남자는 다 똑같은 동물이라는 게 맞는 것 같았죠. 네가 형님 됐다고 재수씨 기강 잡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지 마. 너 때문에 안 그러던 엄마도 그러는 거잖아. 둘째가 오죽하면 엄마한테 퍼붓고 집으로 가겠어? 괜히 엄마 부추기면서 재수씨 잡으려 들지 마. 진짜 그런 거 보기 안 좋으니까. 아니 무슨 내가 동서를 잡아. 그리고 나한테 이유를 물어봐야지. 다짜고짜 잡지 말라니? 그리고 당신 재수씨, 내가 잡는다고 절대 잡힐 인간 아니거든? 어머님한테 하는 걸 못 봐서 그래. 사람을 얼마나 하대하고 무시하던지, 어머님이 그 집에서 일할 때 어떤 대우받고 일했는지 안 봐도 훤하더라. 아들들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진짜 맞는 말이다 정말. 뭐가? 재수씨 참하고 착하더구먼. 여자들이 이상한 거지. 하여튼 너 집에 분란 만들지 말고 재수씨랑 좀 잘 지내봐. 남자들은 이미 동서의 눈물쇼에 한바탕 넘어간 것 같았어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라는 마인드로 동서를 경계해야겠다 싶었고 어느 날 동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날 일에 대해서 사과하려나 싶어 전 동서를 만나러 나갔어요. 동서, 어쩐 일이야? 그날 일에 대해 뭐 그래도 미안함은 느끼고 있나 보지? 어머님 그날 엄청 우셨어. 당장 사과드려. 아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아, 다름이 아니라 드릴 말씀이 있어서 뵙자고 한 거예요. 솔직히 형님도 뭐 제 레벨이랑 당연히 다르고 어머님이야 말할 것도 없죠. 가정부 출신. 전 사실 이런 하류층 사람들이랑 어울려 본 적이 없거든요. 제 주변에도 다 의사천지인데 형님 같은 간호사는 처음이에요. 그래도 아주버님이 의사니 제가 정말 100번 양보해서 형님이랑은 잘 지내보려고 하는데 제 제안 받아들이시겠어요? 전 어머님같이 가정부 출신이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못 참아요. 제 말 무슨 뜻인 줄 알죠? 형님도 그러니 어머님 편 그만 서고 제 편에 서서 저희가 이 집 기강을 이끌어갔으면 좋겠는데. 이거 완전 사이코 아니야? 야, 뭐? 하류층?
네 잘난 남편 그렇게 잘나게 만들어준 게 시어머니야. 근데 그걸 모르고 네가 기강을 잡고 싶어? 너 사람 잘못 봤다. 네가 그러면 내가 응 그래 동서 그럴게. 이럴 줄 알았나 본데 천만의 말씀이야. 전 그리고 바로 동서에게 카페에 있는 물을 뿌렸어요. 너무 화가 나서 부들부들 손이 떨렸고 동서는 물을 맞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오늘로써 동서는 정말 상종하면 안 되는 인간인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무슨 소리를 했는지 당장에 시동생은 저에게 전화를 하고 처음으로 형수님이 아닌 남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형수님, 진짜 너무하네요. 손아래 동서 그냥 귀엽게 봐주실 것이지. 물까지 뿌려대며 그렇게 형님 노릇 하고 싶었어요? 제가 형수님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네요. 가뜩이나 오냐오냐 자라서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데 오늘 얼마나 놀랬는 줄 아세요? 서방님,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네요. 지금은 그렇게 옆에서 이간질쇼에 놀아나지만 나중에 모든 사실을 직시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 궁금해지네요. 저도 서방님이 이렇게 감정에 앞서서 진위 여부는 판단하지 못하고 따지시는 분인 줄 정말 몰랐어요. 화가 나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동서와에 있었던 이야기를 모두 하고 싶었지만 동서와 똑같은 사람이 될 것 같아 말을 아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고 전 동서를 마주할 일을 많이 만들지 않고 피했어요. 그렇게 설이 다가옴에 따라 동서를 마주할 일이 생기고야 말았답니다. 앞서 말했듯이 남편은 의사였기에 그날 당직 근무를 하여 시댁에 같이 내려가지 못했고 전 혼자 시댁에 내려가게 되었어요. 기한길이라 그런지 어마어마하게 차가 막혀서 설 명절날 거의 10시간 만에 순창에 있는 시댁에 도착하게 되었죠. 그런데 어머님이 혼자 외로이 전을 부치고 계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온다고 하던데 연락이 통 안 되는구나. 둘째는 전화가 아예 꺼져 있고 새아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사고가 났는지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할 건 해야 하니까 먼저 하고 있었어. 네가 전화 좀 해봐라. 내 전화는 통 받지를 않아. 뭔 일이 난 건지. 그러게요. 저한테 빨리 와야 한다고 그렇게 성화를 떨던 동서였는데 갑자기 연락 두절이라니. 제가 전화 한번 해볼게요. 시어머니의 걱정 어린 말을 뒤로하고 시동생에게 전화를 하니 역시나 전원이 꺼져 있었고 동서에게 전화를 하니 제깍 받았어요. 뭔가 기다렸다는 듯이 제 전화를 받는 동서였답니다. 그리고 동서에게 나온 말들이 정말 저의 뚜껑을 열리게 하더라고요. 형님, 저희들 가족여행 마라도 놀러 왔으니까 저는 두 분이서 부쳐먹고 연락하지 마세요. 솔직히 10원 한 장 보태주지 않는 시댁에 가서 제가 굳이 전 부치고 희생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희 엄마 아빠 그리고 이랑 마라도 왔으니까 연락 마세요. 이희한텐 제가 알아서 잘 둘러대고 설명했으니까 이제 전화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두 분이 짝짝꿍 잘 맞으시니 잘해보세요.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지금 일부러 시어머니랑 나랑 이렇게 두고 서방님 꼬셔서 네 가족이랑 놀러 갔다는 게 말이 되니? 왜 안 되죠?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는데 그 맘 맞는 시댁 전 못 가니까 두 분이 잘해보세요. 그 말을 끝으로 동서는 전화를 끊었고 너무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순둥순둥 하시던 시어머니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동서의 목소리에 크게 분개하셨는지 처음으로 큰 소리를 내셨고 그 이후 나마저 경악할 복수를 시원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예상치 못하게 어머님께서 시원한 반격을 해주시니
역시 우리 어머님 한 방이 있구나 싶었어요. 어미야, 내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그런데 저것들 밟으러 마라도 가야겠다. 너도 얼른 같이 갈채비 하자. 네? 마라도를요? 아, 네, 어머님이 가자고 하면 가야죠. 그런데 어머님 괜찮으세요? 일단 청심환이라도 드세요. 저흰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바로 제주도로 날아가 마라도행 배를 탔습니다. 어머님이 처음으로 그렇게 밀어붙이신 일이었어요. 그리고 마라도에 도착하여 한참을 걷다 보니 바로 보이더라고요. 동선의 식구들이 짜장면을 먹고 있는 모습이 말이죠. 뭐가 그렇게 행복한지 동선은 활짝 웃고 있었고 시동생은 바보같이 그 옆에서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아니, 엄마. 형수님. 아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이번 설에 형수님도 못 온다고 하고 엄마도 친구분들이랑 여행 가신다더니. 동서가 그렇게 얘기했군요. 서방님 바보예요? 어쩜 그렇게 어머님을 모르세요? 모른 척하고 싶었던 건지 아님 진짜 바보같이 몰랐던 건지는 몰라도 만약 어머님이 여행을 가신다고 했으면 연락 한 번을 안 해보시는 게 말이 되나요? 그저 동서 말만 듣고 어머님을 등한시 한 거냐고요. 그렇게 동서네 집 돈이 좋나요? 동서도 말해봐. 왜 거짓말을 해서 일을 이렇게 만들어? 시동생에겐 어머님이 놀러 가시기로 해서 설에 내려오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한 동서였어요. 하지만 전 그걸 고지고대로 믿은 무심한 시동생에게 더욱 실망을 하게 되었답니다. 아무리 본인 부인이라고 하지만 어쩜 그렇게 어머님께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있는지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 저 역시 시동생을 보자마자 싸붙이고 말았어요. 제가 언제... 여보, 형님 이상해. 어머님 잘 오셨어요. 저희 식구끼리 먹으려 했는데 어머님도 좀 드세요. 그리고 어머님이랑 형님은 저 잠깐 따로 볼까요? 괜히 여기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큰 소리 낼 필요 없잖아요. 짜장면 너나 처먹어. 이 나쁜 것. 가족끼리 이사단 내놓고 넌 지금 짜장면이 목구멍으로 들어가냐? 뭐? 형님이랑 둘이서 전을 부쳐 먹어? 애가 어쩜 이리도 못 배우고 못돼 먹었어? 사돈들도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딸이 그런 행동을 하면 따끔하게 일러줘야죠. 제가 지금 설마 저희 집에 와서 전 안 부쳤다고 이러시는 줄 아세요? 얘 행동에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네 남편을 그렇게 우리랑 갈라놓게 하니 좋으냐? 우리가 너한테 뭔 죄를 줬길래 이래? 설마 내가 파출부 출신이라서 그러니? 어머님은 이 말을 마치고 그동안 동서가 했던 행동들을 시동생에게 모두 일러주었고 시동생의 얼굴은 일그러져 갔습니다. 여우한테 속아 모든 말을 다 믿었는데 시어머니가 해준 얘기에 시동생은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시동생이 동서에게 따지려고 하자 갑자기 동서의 어머니, 즉 사돈이 나서서 시어머니에게 또다시 하대를 하며 막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저런 집안이 있나 싶었어요. 아니, 순창댁. 지금 감히 나 가르쳐? 우리 딸이 말아도 오고 싶어서 그런 건데 지금 순창댁이 잔소리할 일이야? 장모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저희 엄마한테 순창댁이라뇨? 예전에 일하셨지만 지금은 엄연한 사돈인데. 사돈? 그럴 급이나 되고? 자네 학벌이랑 직업이 좋아서 허락한 거지. 어디 순창댁을 우리 사돈이래? 일에서 없는 것들 걷어주면 뭔가 대등하다고 생각한다니까. 내가 이래서 거지 같은 것들이랑은 상종을 안 하는데 참.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사돈의 머리채를 잡았고 동서는 시어머니를 떼내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저 역시 그런 동서를 떼내기 위해 머리채를 휘어잡고 맞대맛으로 싸우게 됐답니다. 한참 머리채를 흔들다 보니 다들 지쳐 나가 떨어졌고 시동생은 이 싸움을 말리다가 결심을 했는지 한마디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시어머니 또한 합세를 하여 집안을 박살내었어요.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장인어른이 지금 일궈낸 해서 직원들끼리 파업하려고 하는 건 아세요? 제가 노무사로서 그 직원들 편에 서서 이제 장인어른에게 대적하렵니다. 이제 장인어른도 아니죠. 당신은 딱 기다려. 이혼소장 날아갈 거니까. 아니, 지금 우릴 압박해? 너 노무사라고 지금 뻐기는 거야? 네가 우리 말만 잘 들으면 노무사 사무실 차려주는 건 일도 아닌데 사무실 갖기 싫은가 보지? 평생 남 밑에서 일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집값게 노무사면 노무사지. 어디 우리 집안에 비벼? 꼴랑 10평짜리 사무실 차려주려고 하는 걸로 유세 떨지 마요. 그깟 거 나도 차릴 수 있어. 무슨 엄청난 재벌이라고 나대. 그리고 막말로 사람 대 사람으로 따지면 당신 딸이 지금 나한테 한참 밑지는 거 아닌가? 꼴랑 지방대 나와서 입시미술 강사나 하는 게. 이름만 대면 알만한 중소기업 당신네 회사. 내가 그동안 파출부로 일하면서 당했던 모든 것들까지 매스컴에 고발할 거야. 직원들 노조 파업에 갑질 사장 부부까지 어디 한번 잘 견뎌봐. 그래도 우리 아들이 사랑한다고 하니 부모로서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한 마음에 결혼까지 시켰더니 우리 집안을 쥐었다 폈다 하려고 대릴 사이를 들인 거였구만. 가만 안 둘 테니 그리 알아. 이 모든 사태는 당신들이 만든 거야. 알겠어? 버리장머리 없는 것 같으니라고. 지 엄마 아빠 꼭 닮아서 못돼 처먹었어 아주. 그리고 집안을 자꾸 들먹이니 나도 대학 좀 들먹여야겠다. 우리 큰애는 유능한 간호사에 서울대 간호학과를 나온 수재고 우리 아들들도 다 서울대 고려대 출신이야. 근데 넌 뭐냐? 이름도 모르는 지잡대 나와가지고 집안 믿고 우리를 하대해? 정신 나간 것 같으니라고. 꼴랑 알바나 하면서 지네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우리 집을 천대해. 절대 다신 못 받아들여. 그 말을 뒤로하고 저희는 다시 육지로 잘 돌아왔어요. 그리고 시동생은 회사 직원들을 만나면서 노조 파업에 관해서 도움을 많이 주었고 시어머니는 파출부를 했던 시절을 회상하며 사장 부부를 고발하였어요. 당연히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없는지라 작은 신문회사 기사를 만나 인터뷰를 했던 것이죠. 그렇게 직원들의 노조 파업 때문에 회사는 중단이 되고 사장 부부는 갑질 부부라고 업계에서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동서는 결국 시동생에게 위자료를 주며 이혼을 당하고 말았어요. 너희 같은 버러지들이 우리 뒤통수를 쳐? 내가 너를 그 구질구질한 데서 구제해 주려 했더니 감히 우리를 뭘로 보고 이리 대해? 이게 어디서 또 입을 놀려? 사람한테 급이 어디 있니? 그냥 겨우 회사 운영하며 입에 풀칠이나 하는 주제에 뭘 그렇게 잘난 집안이라고. 그리고 딸내미 미술 시켰다고 나댔는데 결국엔 지금 입시 강사 아닌가? 그것도 알바자리로 몇 시간. 그래놓고 무슨 우리 아들을 감히 데릴 사이를 들이려 해? 아들이 좋다니 참았는데 이젠 아니라고 하니 막말 좀 해야겠다. 다 끝난 마당이지만 네 딸 교육 잘 시켜. 배운 것도 없어가지고 집안 빽만 믿고 뭘 저렇게 나대는지 우스워 죽겠다니까. 순창댁, 감히 우리 딸을 모욕해? 기가 막혀. 아니 어떻게 나한테 순창댁이 감히 막말을 해? 아우 혈압 올라.
감이라는 말은 여기서 쓰는 게 아니랍니다, 아주머니. 내가 예전에 파출부로 일했던 순창댁 갔나 본데 이젠 아니거든. 내가 이렇게 잘난 아들들을 두고 당신한테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돼? 꼴랑 회사 그것 하나 운영하면서 잘도 나댄다니까. 동서와 시동생이 이혼하는 날, 이렇게 시어머니는 울분을 토하셨고 결국 마지막으로 저와 시어머니가 동서를 본 마지막이었어요. 동서는 이혼은 끝까지 하기 싫었는지 법원 앞에서도 시동생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저와 시어머니를 보고 차마 시동생에게 다가서지 못하더라고요. 갑질녀의 최후였고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고 정말 많이 깨달았습니다. 보고 자란 게 부모들이 남들한테 갑질하는 모습만 보고 자랐으니 시집을 와도 시댁에서 갑질을 부리다가 일을 이렇게 만든 동서였던 거예요. 미안하다. 해준 것도 없어서 아마 우리가 잘 살았다면 저 집안에서 널 저렇게 이용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텐데. 아니에요, 엄마. 제가 죄송해요. 여자의 눈이 돌아서 엄마까지 등한시 하려고 하더니. 진짜 죄송해요. 할 말이 없어요. 입에 발린 말만 들으면 어떻게 속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저도 서방님한테 막말한 거 사과할게요. 동생 같아서 너무 답답해서 그랬네요. 그동안 동서 이간질한 게 한두 개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수님, 죄송합니다. 형수님한테도 드릴 말씀이 없지만 그래도 저희 엄마 옆에서 힘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악랄한 여자는 최후를 맞이했어요. 파업도 잠시, 다시 회사원들은 회사에 돌아가 일을 했지만 동서의 아버지는 그때 파업이 충격적이었던지 전문 경영인으로 대체를 하여 일선에서 물러났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업계에서 이미 소문이 날 대로 났던지라 인력난이 보통이 아니라고 했어요. 회사원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그 회사를 거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소문이 나버린 거였죠. 별로 안타깝진 않고 본인들이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하니 참 고소했어요. 그리고 동서도 그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던 여자였지만 결국 끝은 이혼녀가 되어 위자료까지 주고 나자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도 잘난 척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건선징악의 결말을 맞은 것이고 몇 개월이 지나 시동생은 본인의 힘으로 노무사 사무실을 차려 이름을 널리 알려 그래도 곳곳에서 많이 찾아주는 이들이 생겼어요. 동서도 그 소문을 들었는지 몇 개월 만에 시동생에게 연락을 하여 그동안 본인의 잘못을 일일이 얘기를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동생은 그 문자를 읽고 바로 차단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시동생 입에서 듣는데 너무 고소했어요. 정말 본인을 돌아보지 못하고 남한테 갑질하는 동서가 많은 걸 배웠기를 바랬고요. 이제 여자 보는 눈 좀 기르려고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꼭 마음에 드는 여자로 데리고 올게요. 기대하세요. 엄마는 네가 좋으면 상관없지만 너까지 무시하지 않는 여자였으면 좋겠다 싶어. 엄마는 그거 하나면 된다. 우리 가족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아봐요. 저도 우리 가족이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랄 테니까요. 그날 나도 순창에 내려갔어야 했는데 여보, 미안해. 당신한테. 하여튼 남자들이 잘못이었다 싶어. 이제 나랑 동생이랑 당신이랑 엄마 말 무조건 잘 믿고 잘 들을 테니까 지켜봐줘. 엄마 죄송했어요. 저도 할 말이 없네요. 우리 잘 살아보자. 저희 가족은 더더욱 행복해졌어요. 3년이 지난 지금 시동생은 남편이 소개해준 레지던트를 만나 재혼을 하였고 저도 잘 아는 레지던트였기에 오히려 저희 가족은 더 돈독해졌답니다.
시어머니 또한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잘 지내는 모습이 제일 행복한 일이라며 즐거워하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번 겨울에 온 가족 제주도 여행을 앞두고 있어요. 그때 마라도를 간 게 마지막 여행이었는데 이번엔 좋은 일로 가는 제주도이니만큼 너무 설레고 행복하답니다. 중간에 똥물이 들어와 물을 흐릴 뻔했지만 다시금 바로잡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서로를 위하고 오히려 서로 배려를 하지 못해 안달이 나는 가족이 되었고 이게 가족이다 싶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권선징악은 반드시 올 거니 용기 잃지 마세요. 제가 좋은 기운 팍팍 드리면서 이만 글을 마쳐볼게요. 감사합니다.